그렇게 말하는 그의 옷은 흙탕물과 토사물로 엉망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이제 어린 두 동생만을 데리고 셋이서 살고 있던 필라르테르네라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를 침대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몸을 닦아주고 옷을 벗긴 뒤 자기도 알몸이 되어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내렸다. 그녀는 함께 지내다 떠나버린 남자들이나 잘못 그려진 약도 때문에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남자들을 기다리다 지쳐있는 상태였다. 남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살갗은 주름이 잡혔고 젖가슴은 축 늘어졌으며 마음을 태우던 욕망의 불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더듬어 아우렐리아노의 몸을 애무하고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키스를 그의 목덜미에 퍼부으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가엾은 나의 아기. 아우렐리아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침착하게 오랫동안 참아온 욕정을 털어버리며 끝없이 펼쳐진 늪지대에 서 있는 레메디오스의 채취를 맡고 있었다. 마침내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는 흐느껴 울었다. 그 흐느낌은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다. 오랜 흐느낌이 고통에 휩싸여 있던 그의 몸에서 커다란 바위덩이를 드러냈다. 필라르테르네라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그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지막히 물었다. 누굴 생각하는 거지? 아우렐리아노는 그녀에게 레메디오스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둘기조차 놀라서 날아가 버릴 웃음이 지금은 곁에서 자는 아이조차 깨울 수 없을 만큼 시들어 있었다. 그 아이라면 좀 더 자라야 얘기가 될 텐데. 그러나 아우렐리아노는 필라르테르네라의 빈정거림 속에 그에 대한 다정한 이해심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기가 한 남자로서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몇 달 동안 누적된 괴로움을 털어버리고 방을 나서는 아우렐리아노에게 필라르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 얘기해 보도록 하지.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집안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못한 시기라서 잘 되지는 않았다. 레베카가 혼수 상태에서 헛소리를 함으로써 그녀의 사랑이 드러나자 아마란타도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마란타 역시 짝사랑의 번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 앉아 열렬한 편지를 씀으로써 괴로움을 달래려 했다. 휘어진 편지는 그녀의 고뇌를 담고 트렁크 깊숙이 감추어졌다. 우르슬라는 병이 난 두 딸을 보살피느라 더욱 분주해졌다. 그녀가 아무리 캐묻고 탐색했어도 끝내 아마란타의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우르슬라는 문득 떠오른 한 생각으로 아마란타의 트렁크를 뒤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분홍색 리본으로 묶여진 편지 꾸러미를 찾아냈다. 사이사이 싱싱한 백합이 끼어진 채 눈물에 얼룩져 있는 봉투에는 피에트로 크레스피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너무 기가 막혀 울음을 터뜨린 우르슬라는 자동 피아노의 구입을 생각해낸 그날을 저주했다. 그녀는 수놓는 모임을 중단시키고 딸들이 부질없는 희망을 포기할 때까지 상을 당한 것처럼 상복을 입기로 했다. 악기 다루는 솜씨에 반해 피에트로 크레스피에 대한
좋지 않은 첫인상을 말끔히 잊어버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타일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아우렐리아노는 필라르 테르네라에게서 레메디오스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우렐리아노의 청에 의해 응접실로 나온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무표정하게 들었다. 그러다 상대방의 이름이 나오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도대체 그놈의 사랑이 뭐야? 예쁘고 참한 아가씨들이 많고 많은데 하필 원수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니. 그러나 우르슬라는 그의 선택에 찬성이었다. 그녀는 모스코테 집안의 7딸들이 상냥하고 예의도 발라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며 그녀들의 장점을 잘 파악한 아들의 안목을 칭찬했다. 아내의 적극적인 성원에 한풀 꺾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레베카를 피에트로 크레스피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란타가 실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르슬라가 자주 도시로 데리고 나가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결정을 전해 들은 순간 레베카는 기운을 되찾았다. 그녀는 즉시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써서 부모님의 결혼 승낙 소식을 피에트로 크레스피에게 보냈다. 아마란타는 이 결정에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인 것처럼 열도 내렸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는 결코 레베카가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앙심을 품었다. 다음번 토요일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예전에 파티 때 입었던 검정 양복을 입고 셀룰로이드 칼라를 달고 사슴가죽 구두를 신고서 레메디오스와 아우렐리아노의 결혼권에 대한 상의를 하러 집을 나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반가움과 얼떨떨함이 뒤섞인 채 시장과 그의 아내는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시장 부부는 그가 신부의 이름을 잘못 알고 온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얘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의 아내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여전히 졸리워하는 그녀를 안고 왔다. 그들이 레메디오스에게 정말로 결혼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칭얼거리며 잠을 자고 싶다고 말했다. 모스코테 부부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아우렐리아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노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모스코테 내외는 정장을 하고 가구 배치를 달리하고 꽃병에 꽃을 꽂아두고는 나이가 더 많은 딸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이 난처해진 데다 딱딱한 칼라가 목을 죄어와 거북함을 느끼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상대가 레메디오스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다. 우리 집에는 그의 위로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6이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두 처녀이지요. 귀하의 아드님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한 신랑감이라면 누구든지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왜 하필 아직도 오줌 싸개인 어린 아이를 원하지요? 곁에서 듣고 있던 그의 아내가 비록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눈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시장의 무례함을 나무랐다. 결국 과일 주스를 다 마실 무렵쯤에는 그들 모두 아우렐리아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모스코테 부인은 우르슬라와 둘이서만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영문을 모르는 우르슬라는 남자들 일에 끼어들기 싫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모스코테의 집으로 찾아갔다. 반시간 만에 돌아온 우르슬라는 레메디오스가 아직 사춘기에도 접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는 레메디오스가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것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기다려 오기도 했으니 그녀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능히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를 예비한 평화로운 날들을 메르키아데스의 죽음이 흔들어 놓았다. 그의 죽음은 예상되고 있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다른 구석이 있었다. 그가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빠르게 쇠약해지더니 다리를 질질 끌고 침실을 그림자처럼 배회하며 지난 얘기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는 결국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폐인이 된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음판 사진술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러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 그는 눈도 멀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으며 마주 앉은 이야기 상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곤 했다. 걸어 다닐 때는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부주화스럽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유리잔에 물을 부어 틀니를 담가 침대 맡에 두고서 다음날 틀니 끼우는 일을 잊어버린 후로는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르슬라는 집을 증축할 때 사람들의 번잡함을 피할 수 있도록 아우렐리아노의 작업실 곁에 그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었으며 때가 묻고 좀이 쓴 책들과 알 수 없는 이상한 기호가 가득 적힌 종이를 책장에 정돈해 주었다. 또한 틀니가 담긴 채 이름 모를 풀꽃이 뿌리를 내린 물컵도 가져다 놓았다. 메르케디아스는 새 거처가 마음에 들었는지 드문불출하며 식당에조차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드나드는 곳은 아우렐리아노의 작업실 뿐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가져온 구깃구깃한 양피지에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쉼없이 낙서를 했다. 그는 비지타시온이 하루 2차례씩 가져다주는 식사도 그곳에서 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식욕을 잃어 야채 이외에는 거의 먹는 것이 없게 되었으며 채식주의자들처럼 창백하고 푸석한 얼굴로 변해갔다. 그의 살갗에는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 쪽기에 피어 있는 것과 흡사한 곰팡이가 돋았고 잠들어 있는 그의 숨결에서는 짐승에게서나 나는 냄새가 풍겼다. 아우렐리아노는 시를 짓는 데 정신이 팔려 그의 존재를 거의 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때는 문득 메르키디아스가 중얼거리는 독백의 뜻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도 같아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중얼거림에서 아우렐리아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분정, 분정, 분정이라는 말과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이름뿐이었다. 아르카디오는 아우렐리아노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메르키아데스와 가까워졌다. 메르키아데스는 종잡을 수 없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서 꿈결과 같은 소리를 아르카디오에게 짓거려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감동의 빛이 떠올랐다. 세월이 흘러 총살대 앞에 섰을 때 아르카디오는 알아듣기 어려운 문장이 적힌 몇 페이지의 책을 읽어주던 그날의 메르키아데스를 회상했다. 엄숙함에 잠겨 부들부들 떨리던 그의 몸짓을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교황의 서한을 대하는 것처럼 글을 읽어내리던 메르키아데스가 참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거든 내 방에 사흘 동안 수은을 태워다오. 아르카디오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 말 뜻을 알고 싶어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으나 메르키아데스는 이렇게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영생의 비결을 알아냈어. 그 무렵 메르키아데스의 입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으므로 아르카디오는 그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켰다. 그는 원기를 조금 회복하는 듯 했다. 알몸이 되어 아이들과 어울려 강에 들어가 노는 동안 그는 신통한 감각으로 깊고 위험한 곳을 잘 피해 다녔다. 언젠가는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물에서 태어난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르키아데스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랫동안 혼자만의 공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파티가 있던 날 밤 자동 피아노를 수리하려고 했을 때와 야작 이른 비누를 수건에 싸서 바가지와 함께 옆구리에 끼고 아르카디오를 따라 강으로 나갔을 때 뿐이었다. 아직 강으로 나가기 전이었던 어느 목요일, 아우렐리아노는 메르키아데스가 다음과 같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싱가포르의 모래톱에서 열병으로 죽었었지. 그날 그는 강물에 들어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 깊은 물속에 빠져 실종되고 말았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야 그곳으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하류의 강깃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커다란 독수리가 앉아 있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상으로 슬픔에 잠긴 우르술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메르키아데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키아데스는 불사신이야. 그는 자신이 영생하는 방법을 내게 일러주었어. 그는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가마를 꺼내 시체 옆에서 냄비에 수은을 끓이기 시작했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익사한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그냥 두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분명히 살아 있으니까. 그는 72시간 동안 수은을 증발시켰다.
그러나 결국 실체의 곳곳이 푸른 반전과 함께 터지며 숨쉬기조차 곤란한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사태가 이렇게 된 다음에야 그는 마지못해 매장을 허락했다. 그 대신 보통 사람의 장례와는 달리 마콘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예를 갖추어 성대히 치를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마콘도에서 치러진 최초의 장례식이었다. 이날처럼 많은 조객이 모인 장례식은 100년 뒤에나 있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둔 터의 한복판에 묻었다. 그리고 비석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던 공통된 사실을 기록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멜키아데스라는 이름이었다. 추모 행사는 9일 동안에 걸쳐 치러졌다.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하며 카드놀이를 했다. 아마란트는 이와 같은 소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마을에 정착한 피에트로 크레스피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몇 주일 전 마콘도로 돌아온 레베카와 약혼을 한 크레스피는 과거 아랍 상인들이 마코야자와 장신구를 교환하던 터키인의 거리에 태엽 달린 장난감 가게를 열어 분주하던 잠이었다. 온 마을 처녀들이 절로 한숨을 지을 만큼 매력적인 이탈리아 청년은 아마란타를 어린 아이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고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내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지. 머지않아 가게의 일을 도우러 올 거야. 그의 말에 자존심이 몹시 상한 아마란타는 분노에 떨며 문 앞에서 자결을 하니 있어도 반드시 레베카와의 결혼을 방해하고 말 거라는 악담을 피에트로 크레스피에게 퍼부었다. 이탈리아 청년은 그녀의 협박에 크게 놀랐으므로 그 사실을 레베카에게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결국 우르슬라가 바빠서 미루고 있던 아마란타와의 여행이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레베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건 없어. 나를 아무리 멀리 떼어놓는다고 해도 네 결혼식을 회방하고 말 거니까. 너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우르슬라도 떠나고 이방 저방을 배회하던 메르키아데스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집안은 허전하고 쓸쓸했다. 레베카는 집안 살림을 맡았고 비지타시오는 과자 굽는 일에 매달렸다. 저녁이 되어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라벤더의 상큼한 향기를 풍기며 선물인 장난감을 안고 찾아오면 레베카는 남의 눈총을 받고 싶지 않아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응접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청년은 품이 있는 신사답게 행동하며 장차 그의 아내가 될 여자의 손목조차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집안은 장난감으로 가득했다. 태엽이 달린 춤추는 인형, 노래 상자, 재주를 부리는 원숭이,
말바꿀 소리를 내며 달리는 말, 작은 북을 두드리는 광대 따위의 장난감이 있었다. 메르키아데스의 죽음으로 상심에 잠겨있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피에트로 크레스피가 가져온 많은 인형들의 움직임에 놀라 슬픔을 털어버리고 과거 연금술에 몰두하던 시절의 그로 돌아갔다. 그는 장난감의 움직임의 비결을 알아내 영구히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장난감의 기계 장치를 모두 뜯어보았다. 그는 내부가 뜯긴 장난감과 기계의 부속들로 산을 이룬 방에서 천국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아우렐리아노는 작업실 일은 뒷전에 두고 어린 레메디오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처음 얼마 동안 레메디오스는 매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나이보다 장난감을 훨씬 좋아했다. 손님을 막기 위해 장난감 놀이를 하지 못한 채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응접실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 지겨웠다. 그러나 결국 아우렐리아노의 헌신적인 열정에 끌린 레메디오스는 그와 함께 몇 시간씩 글자를 익히고 색연필로 금빛 햇살에 쌓여있는 집과 암소가 한가로이 불을 뜯는 목작을 공책에 그리느라 열심히 한다. 그러나 아마란타의 협박을 떨쳐버릴 수 없는 레베카는 우울함에 잠겨 있었다. 과격하고 고집스러운 아마란타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 그녀는 불안한 미래에 신경이 곤두섰다. 레베카는 흙을 먹고 싶은 충동을 가라앉히려고 화장실에 들어박혀 몇 시간씩이나 손가락을 빨아야 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녀는 점을 쳐보려고 필라르 테르네라를 찾아갔다. 여러가지 문구를 읊어대다가 필라르는 예언을 했다. 부모의 유고를 땅에 묻기 전에는 결코 불행의 그림자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레베카는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아련한 기억의 저편에 트렁크와 흔들의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를 들고 이 집으로 오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금단추로 옷깃을 장식한 대머리 신사도 기억해냈다. 또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따스한 손길의 어느 아름답고 젊은 여자도 생각해냈다. 꽃을 따 자기 머리에 꽂아주던 남자의 떨리는 손과 녹음이 우거진 거리를 산책하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레베카의 대답에 필라르는 당황하며 말했다. 글쎄 나도 알 수가 없구나. 어쨌든 카드의 정계가 그러하니까. 레베카는 이해할 수 없는 정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 그 얘기를 했다. 어리석게 그따위 카드점을 믿다니. 그는 야단을 쳤지만 아무도 몰래 트렁크와 옷장을 뒤지고 가구들을 치워보고 침대와 마루밑까지 살피며 유골이 담긴 자료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 자료가 집을 증축할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친 그는 은밀히 미장이들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꾸만 걸리적거리며 일에 방해가 되어 침실 벽에 넣고 발라버렸다고 실토했다. 며칠 동안이나 귀를 벽에 대고 들어보자 한 곳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그가 즉시 벽을 뚫자 그곳에 유골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로 그 자루를 메르키아데스의 무덤 곁에 비석도 없이 서둘러 매장했다. 프루덴시오 아길라에 대한 기억과 함께 늘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일을 처리한 홀가분함으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레베카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며 말했다.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너는 행복해질 테니까. 아르카디오가 태어난 뒤 우르슬라에 의해 굳게 닫혀진 필라르 테르네라에 대한 이 집의 문은 그녀와 레베카 사이의 우정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필라르는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양떼처럼 아무 때나 불쑥 들이닥쳐 여러 가지 집안일을 거들었다. 때로는 작업실로 가서 음판 사진에 강강 작업을 하는 아르카디오를 돕기도 하여 그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아르카디오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치 못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녀의 살갗에서 풍기는 연기 같은 아릿한 채취와 어두컴컴한 작업실을 뒤흔드는 웃음소리에 정신이 산만해진 아르카디오는 걸핏하면 물건이 걸려 넘어지거나 모서리에 이마를 찍곤 했다. 어느 날 아우렐리아노가 작업에 몰두해 있을 때 필라르 테르네라가 찾아와 책상에 기대서서 그의 작업을 인내심 있게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아우렐리아노는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아르카디오가 작업실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필라르를 쳐다보았다. 그는 한낮의 햇빛 속에서처럼 필라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말해봐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우렐리아노의 물음에 필라르 테르네라는 입술을 깨물며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한숨처럼 대답했다.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면 유능한 군인이 되겠어. 남의 속마음을 총알처럼 꿰뚫어 버릴 수 있으니 말이야.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는 착잡해졌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작업에 몰두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인지를 하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내성을 붙이도록 해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가 바라던 것을 완성시켰다. 태엽이 장치된 춤추는 인형에게 시계의 부속을 연결시키자 그 장난감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추었다. 이번의 연구는 이제까지의 어떤 발명보다도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는 식사도 있고 잠도 자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그나마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레베카의 지극한 보살핌 때문이었다. 그는 무한한 상상력에 매달려 몽롱해진 채 시계추의 원리를 우마차와 쟁기 등 모든 움직이는 도구를 응용할 수 없을까를 계속 연구했다. 계속되는 불면의 밤을 지내는 동안 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어느 날 새벽 자기의 침실로 찾아온 백발의 노인이 누구인지를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다름 아닌 프루덴시오 아길라였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야 그를 알아본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죽은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며 옛 생각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프루덴시오, 그 먼 길을 용케도 찾아왔구나. 프루덴시오 아길라는 죽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솟아올랐으며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장 미워하던 원수에 대해서조차 애정을 갖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그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헤맸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리오 하차에서 죽은 사람들, 우파루 계곡이나 늪지대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그들이 새로 생긴 마을인 마콘도에 관해 아는 바가 없어 막막했노라고 했다. 그러다 메르키아데스가 죽은 다음에야 그를 만나 얼룩덜룩한 죽음의 나라 지도에서 마콘도의 위치를 어렵게 알아냈던 것이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동이 틀 때까지 프루덴시오 아길라와 얘기를 나누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뒤 지친 몸으로 그는 아우렐리아노의 작업실로 가서 물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아우렐리아노가 화요일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문득 오늘이 어제처럼 월요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하늘을 좀 보렴. 저 벽이나 베고니아를 좀 봐. 오늘은 역시 월요일이기도 한 거야. 그의 이상한 행동이나 말에 익숙해진 아우렐리아노는 그런가 보다 하고 웃고 말았다. 수요일인 이튿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다시 작업실에 들렀다. 이거 큰 재앙이 닥쳤구나. 저 하늘을 좀 보렴. 태양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어제하고도 그저께하고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오늘은 여전히 월요일인 게야. 그날 밤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프루덴시오 아길라, 메르키아데스, 레베카와 자기의 부모 등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당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에트로가 서서 걷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곰을 보여주었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그를 위로하지는 못했다. 그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 사람을 하늘로 날게 할 시계추가 달린 기계의 발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호세는 그건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대답했다. 즉, 시계추는 무엇이든 들어올릴 수 있으나 그 시계추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이었다. 목요일에 다시 작업실에 나타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씨를 뿌리려고 갈아엎은 밭처럼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간을 재는 기계가 고장났어. 도대체 우르술라와 아마란타는 얼마나 먼 곳에 가 있는 거지? 그는 흐느껴 울다가 아우렐리아노가 어린아이한테 하듯 야단을 치자 머쓱해지며 울음을 그쳤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6시간 동안이나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며 전날 그것들이 나타냈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확인하려 애를 썼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슬픔을 함께 나눌 프루덴시오, 메르키아데스, 그 외의 여러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금요일 아침, 그는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밖으로 나가 자연의 변함없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며 오늘도 역시 월요일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빗장을 벗겨 그것으로 음판 사진실과 도구들, 연금 작업실의 기구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미친 듯이 소리치기도 했다. 그가 집안의 나머지 부분들까지 파괴하려 들자 아우렐리아노는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를 꽁꽁 묶었다. 그리고 그를 밤나무까지 끌고 가는 데는 20명이 동원되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그를 밤나무에 묶어 놓았다. 우르슬라와 아마란타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는 밤나무에 결박당한 채 멍한 얼굴로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이 말을 시켜보았지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말만을 되풀이하고 읊었다. 우르슬라는 뒤트느라 상처를 입은 손목과 발목에 밧줄을 풀어주고 허리만 그대로 나무에 묶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햇볕과 비를 맞지 않도록 야자나무로 그의 주위에 오두막을 세웠다. (3월의) 어느 일요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와 레메디오스 모스코테는 응접실에 마련된 제단 앞에서 니카노르 레이나 신부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 결혼식은 아직 아이티를 벗지 못한 레메디오스가 어른이 된 생리적 징후를 보여 모스코테 집안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뒤 불과 4주일 만에 치러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전에 사춘기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신체의 생리현상을 자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메디오스는 2월 어느 날 오후 언니들과 아우렐리오나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실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 벌겋게 피가 묻은 팬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결국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결정이 즉시 이루어졌다. 촉박한 날짜는 레메디오스가 혼자 세수하고 옷 입는 것을 비롯하여 집안 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가르치기에도 모자랐다. 그녀의 집 식구들은 그녀의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려고 뜨겁게 달군 벽돌 위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 그렇지만 첫날 밤에 치러야 할 일을 가르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레메디오스는 초에 치를 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자 몹시 이상스럽고 놀라운 기분이 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해 가족들을 당혹시켰다.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식이 임박해서는 레메디오스도 언니들만큼 세상 물정을 터득하게 되었다. 결혼식 날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는 딸의 손을 잡고 여러 악단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폭죽이 터지는 꽃과 화환으로 장식된 거리를 따라 걸었다. 레메디오스는 창문을 열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빌어주는 연도의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감사의 뜻을 보냈다. 몇 년 뒤 그가 총살대에 섰을 때에도 신게 될 새 장식이 달린 가죽 구두를 신고 검정 양복을 차려입은 아우렐리아노는 창백해진 얼굴에 목구멍에 딱딱한 무엇이 걸린 것처럼 가슴을 울렁거리며 신부를 맞이해 함께 제단 앞으로 나갔다. 레메디오스는 매우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며 아우렐리아노가 잔뜩 긴장하여 자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다 떨어뜨렸을 때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바람에 식장이 소란스러워졌는데도 그녀는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 아우렐리아노가 문 앞에까지 굴러가는 반지를 가까스로 발로 막아 발개진 얼굴로 돌아올 때까지 레이스가 달린 장갑을 벗은 손을 내민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히려 신부의 부모와 언니들이
레메디오스가 혹시 결혼식 도중에 실수를 저지르지나 않나 조바심을 내고 있다가 식이 무사히 끝나자 기쁜 나머지 신부를 번쩍 축혀들고 키스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날부터 어떤 괴로움이 닥쳐도 책임감을 잊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용기와 우아하고 침착하며 자제심으로 충만한 행동이 요구되는 운명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음에도 레메디오스는 결혼 케이크를 자른 다음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접시에 받쳐들고 포크와 함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 가져갔다. 햇볕과 비바람에 피부가 퇴색한 커다란 몸집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밤나무에 결박한 댄채 야자나무로 엮은 오두막에 그늘진 의자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다. 그는 감사의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손가락으로 케이크를 집어먹었다. 월요일 새벽까지 계속된 성대한 결혼 파티 속에서 불행에 잠겨있는 사람은 오직 레베카 부엔디아 뿐이었다. 우르술라의 계획대로 행사가 치러졌다면 그날 레베카도 결혼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에트로 크레시피는 금요일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사는 도시로 길을 떠났다. 결혼식은 자연히 연기되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떠난 그의 어머니와 피에트로는 길이 엇갈리고 말았다. 예정대로 토요일 저녁에 도착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식 때 부르려고 준비해온 아리아를 아우렐리아노의 결혼식장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 피에트로 크레스피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결혼식 시간에 맞추려고 말을 5번이나 갈아타며 달려왔지만 이미 이른 밤은 깊어 파티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거짓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우르슬라가 야단을 치며 추궁을 했지만 아마란트는 목수들이 아직 치우지 않은 제단 앞에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돈 아폴리나르 모스코테가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늪지대 저쪽에서 모셔온 니카누로 레이나 신부는 보답할 줄 모르는 신도들과 자신의 직무에 오래 시달려온 노인이었다. 그는 거칠고 쭈글쭈글한 피부에 뼈마디가 앙상한 깡마른 몸매였으나 선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지도 않고 교회의 의식을 전혀 지키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이곳 주민들에게 신의 손길을 닿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는 일주일 정도 더 머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주고 부정하게 정을 통하는 남녀를 정식으로 혼인시키며 병자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종부성사를 해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나 신부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왔으며 영혼의 문제는 신과 직접 타협하여 해결했고 원죄 따위에서도 깨끗이 벗어났다고 대답했다. 설교에 지친 니카노르 신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찾아올 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성당에
실물 크기의 석고상을 세우고 창에는 생유리를 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헌금을 거두려고 청동 접시를 들고 곳곳을 돌아다녔다. 제법 많은 돈이 거쳤음에도 그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까지도 그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소리를 내는 종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느라 목이 쉬어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는 쉬지 않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뼈마디마다 온갖 소리를 내며 걸려왔다. 어느 토요일 그는 그때까지 문짝 하나 구입할 만한 돈도 모으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비탄에 잠겼다. 그는 막막한 심정으로 광장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마을이 불면증에 전염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을 흔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호소했다. 호기심에 끌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종소리의 향수를 느껴 나온 사람도 있었고 신부가 혼자서 애쓰는 모습에 동정심을 느껴 나온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침 8시 무렵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게 되었다. 니카노르 신부는 공원을 거두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쉰 목소리로 설교를 했다. 설교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신부는 두 팔을 번쩍 쳐들어 주위를 집중시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보게 될 것이요. 그는 심부름하는 소년에게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걸쭉한 초콜릿을 한 컵 가져오게 하여 단숨에 쭉 들이켰다. 그리고는 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고는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니카노르 신부의 몸이 땅에서 한 뼘쯤 솟아올랐다. 그 시범은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콜릿의 힘에 의해 공중으로 떠오르는 시범을 되풀이했다. 자르를 들고 다니며 따르던 소녀는 돈을 거두었다. 그는 한 달이 채 못돼 많은 돈을 모아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중으로 떠오르는 신부의 시범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달랐다. 어느 날 아침에 신의 계시를 다시 한번 보려고 밤나무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신부의 시범을 본 그는 비웃음의 눈길을 보냈다. 니카노르 신부의 몸이 그가 앉아있던 의자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을 때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의자에 앉은 채 어깨를 쭉 펴면서 말했다. 그거야 아주 간단한 일이지. 저 사람은 물질의 4차원 세계를 발견했으니까. 그의 말을 듣고 난 신부는 두 팔을 쳐들어 의자의 네 다리가 땅에 닿게 하고는 대답했다. 아니요, 이 사실은 신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지금껏 중얼거리던 알아들을 수 없던 말이 라틴어임을 깨달았다. 지금의 이 두 대화는 라틴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 사실은 신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오라고 신부가 말하는 것은 네고 박툼 호크 이그지테시티암 다이 프로바 시네 두비오 이런 식으로요.
니카노르 신부는 그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에게 신앙심을 심어주려고 했다. 신부는 매일 오후 밤나무로 찾아와 자리를 잡고 앉아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듣기 거북한 설교나 초콜릿으로 잔재주 부리는 짓은 믿을 수 없다며 신을 음판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니카노르 신부는 메달이나 그림, 성 베로니카의 복제 그림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장인들의 작품에 불과하다며 콧방귀를 뀌었다. 너무도 완강한 그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 신앙심을 심어주려던 계획을 포기한 니카노르 신부는 그 뒤로는 다만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계속 그를 찾아오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여러 이론을 내세워 신부의 신앙에 반론을 제기했다. 어느 날 니카노르 신부는 장기판을 가져와 밤나무 아래에 펼치며 한판 두자고 했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근거로 승부를 겨룬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거절했다. 그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정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칙으로 장기를 두고 난 니카노르 신부는 다시는 장기를 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만남이 거둘될수록 그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신부는 왜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어 밤나무에 결박되게 됐냐고 물었다. 그는 라틴어를 섞어가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신부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마음이 자기 신앙마저 해치게 될까봐 다시는 그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오직 교회를 지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레베카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래는 교회 공사의 완공 시기와 일치하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니카노르 신부가 집으로 와서 점심을 같이 하는 동안 교회의 공사가 화제에 오르면서였다.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서 치러질 엄숙하고 성대한 의식이 얘기되자 아마란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성당이 완성되는 날 제일 행복한 사람은 레베카일 거야.